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였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입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과 마하트마 간디도 사랑한 책으로 유명하죠. 이 책의 명성에 비해서 저는 이 책을 좀 늦게 읽게 됐는데요. 지금의 저에게 딱 필요한 책이어서 이제야 만나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이고 자신을 자연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월드는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할 때 머물렀던 호수 이름인데요. 이 호수가 위치한 미국 매사추세츠 콘코드에서 태어나서 대학 졸업 후에는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교직을 맡았는데 엄격하고 보수적인 교사 역할이 맞지 않아서 곧 그만두었고, 형과 함께 작은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형이 병에 걸려서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가 꾸리는 연필 제조업을 돕기도 했는데 20대 중반 무렵에 시인의 길을 택합니다. 그 무렵에 콘코드에 정착한 수필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과의 만남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둘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20대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의 반대로 약혼이 깨졌고 형이 병으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문학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도 해보았지만 반응이 냉담했다고 해요.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낀 소로우는 자신의 고향 콘코드로 돌아옵니다. 다시 가업인 연필 제조업을 하기도 했지만 무력감이 더해져서 쉬기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는 움막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콘코드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작은 숲속 호숫가에 직접 소나무들을 베어서 작은 통나무집을 짓습니다. 그곳의 생활을 무척 흡족해하며 지냈고요. 이곳에서는 자신이 심은 콩과 채소, 과일로만 식단을 차렸다고 해요. 이곳에서 그렇게 홀로 2년 2개월을 지냈는데요. 그곳에서 지내며 자연을 관찰하고 자신의 깨달음들을 적어내려간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월든입니다. 이 책은 시 같기도 하고 수필 같기도 하고 철학책 같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부드럽게 평온한 풍경이 그려지다가도 소로우의 사상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강하고 단호한 그의 생각과 문체가 강렬하게 각인되기도 합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간소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읽고 나면 욕심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께도 그 평온함이 닿길 바라면서 오늘은 월든의 17가지 이야기 중에서 내가 살았던 장소와 목적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콘코드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1마일 반 떨어지고 약간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어느 조그만 호숫가를 터전으로 삼았는데 그곳은 콘코드 마을과 링컨 사이에 널찍한 산림지 한복판이었으며 이 일대에서 잘 알려진 유일한 들판인 콘코드 전투지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은 산림지에서도 낮은 지역이어서 반마일가량 떨어진 호수 건너편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가장 먼 지평선이었다. 처음 한 주 동안에는 호수를 바라볼 때면 마치 바닥이 다른 호수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산속의 작은 호수와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해가 떠오르면 밤사이에 입고 있던 안개가 벗겨지면서 군데군데 잔물결과 거울과도 같은 매끄러운 수면이 드러나고 유령과도 같은 안개는 흡사 야간 비밀회의가 피하기라도 한 듯 살금살금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숲속으로 흩어지곤 했다. 그곳은 산기슭에서 그렇듯 이슬도 여느 지역보다 훨씬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조그만 호수는 때때로 조용히 몰아치는 8월의 비바람 사이사이에 내 가장 소중한 이웃이 되었는데 그때는 비록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대기와 수면이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하여 아직 오후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초저녁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고 사방에서 지저귀는 숲개 똥지박이의 울음소리가 물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런 호수는 바로 이런 순간에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하게 마련이며 구름에 덮이고 빛과 그림자로 가득한 호수물로 어둑해진 수면 바로 위 야트막하게 뜬 맑은 공기층은 그 자체로 훨씬 더 소중한 제2의 하늘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 나무를 베어낸 근처 언덕 꼭대기에서 호수 건너 남쪽 물가에 큼직한 톱니를 이루며 서 있는 언덕들 사이로 보기 좋은 전망이 펼쳐졌는데 서로 맞은편 언덕을 향해 경사진 산비탈을 보면 숲이 우거진 골짜기 사이로 냇물이라도 흐를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냇물은 없었다. 그쪽 방향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연두색 언덕들 사이와 그 너머로 청색을 띤 멀고 높은 언덕들이 지평선을 이루었다. 실제로 발끝을 세우면 북서쪽으로 좀 더 떨어진 더욱 짙푸른 산맥의 산봉우리들을 얼핏 볼 수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늘이라는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진청색 동전과도 같았다. 그쪽으로는 마을도 일부 보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른 방향으로는 나를 에워싼 삼림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처에 물이 있으면 좋은 점은 그 부력으로 땅을 띄워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우물이라도 갖고 있으면 한 가지 좋은 점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주변의 땅이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버터를 차갑게 식히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우물의 용도다. 이 언덕 꼭대기에서 호수 건너편 서드베리 초원 쪽을 바라보면 호수 건너편의 모든 땅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조그만 호수물 때문에 고립된 채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마른 땅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집의 문 앞에서 보이는 전망은 그보다 훨씬 좁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답답하다거나 갇혔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내 상상력이 뛰어다닐 초원은 충분했던 것이다. 떡갈나무 관목숲이 우거진 그리 높지 않은 고원지대로 이어진 맞은편 물가는 서쪽 초원지로 뻗어나갔는데 그곳은 흡사 방랑하는 인간 군상에 넉넉한 자리를 마련해준 타타르 지방의 평원과도 같았다. 광활한 지평선을 마음 놓고 누릴 인간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가축들을 새롭고 더 넓은 목초지로 끌고 가려던 다모다라가 한 말이다. 이제 장소와 시간이 바뀌어 나는 나를 가장 매혹시켰던 우주의 한 부분과 역사의 한 시대에 훨씬 더 근접해서 살게 되었다. 내가 사는 곳은 밤마다 천문학자들이 관측했던 수많은 천체만큼이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우리는 흔히 천체의 어느 멀고 외진 한 구석, 카시오페이아의 의자 별자리 저 뒤편, 세속의 소음과 번다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희귀하고도 즐거운 곳이 있다고 상상한다. 나는 내 집, 역시 실제로 이런 외딴 곳, 그러면서도 영원히 새롭고 더럽혀지지 않은 우주의 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묘성이나 히아데스 성단, 알데바란 성이나 견우성에 가까이 자리 잡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정말 그곳에 있었던 셈이다. 적어도 내가 떠난 삶으로부터는 그만큼 먼 거리에 떨어진 별, 너무도 섬세하고 작은 빛을 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달 없는 밤에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되어서 내가 자리 잡은 것은 이 우주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한 목동이 있었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양떼가 그에게 매시간 먹이를 주는 산만큼이나 높았다네. 그런데 만일 그 양떼가 언제나 그의 생각보다 더 높은 초원을 돌아다닌다면 그 목동의 삶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매일매일의 아침은 내 삶을 자연 그 자체만큼 소박하게 하라는 또는 순결하게 하라는 유쾌한 권유였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호수에서 목욕을 했는데 그것은 거의 종교적 행사나 다름없었으며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었다. 탕왕의 욕조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매일같이 내 자신을 새롭게 하되 그 일을 영원토록 반복하라. 나는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아침은 영웅의 시대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른 새벽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앉아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희미한 모기 소리에도 저 우렁찬 트럼펫 소리만큼이나 깊이 감동받는다. 그것은 바로 호머의 진혼곡이며 그 자체가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일리아와 오디세이로서 그 자신의 분노와 방랑을 노래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딘지 우주와 닮은 느낌이 있다. 요컨대 그 소리는 이 세상의 영원한 활력과 번식력에 대한 불변의 광고로서 금지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시기인 아침은 잠을 깨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때는 졸음기가 가장 없을 때이며 적어도 그 1시간 동안에는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는 우리의 어떤 일부가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비범한 정신에 의해 잠을 깨지 못하고 하인이 기계적으로 흔드는 대로 일어난다면 또한 천상의 음악에 수반되는 새로운 힘과 내적인 열망에 의해서 대기를 가득 채운 향기에 의해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종소리에 따라 일어난다면 그것을 하루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날에는 거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전날 잠들 때보다 더욱 높은 산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결국 어둠도 그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 자체가 빛에 못지않게 좋은 것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매일매일이 자신이 지금껏 더럽혀온 시간보다 더 이르고 더 성스러우며 더 장밋빛을 띤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인생에 절망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내리막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잠시 동안 감각적인 삶을 중단하고 나면 인간의 영혼 또는 그의 기관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며 그의 비범한 정신도 다시금 고결한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기념할 만한 모든 사건은 아침 시간에 그리고 아침의 대기 속에서 발산된다고 할 수 있다. 베다에서도 모든 지성은 아침과 더불어 잠을 깬다고 말하고 있다. 시와 예술, 인간 활동에 가장 훌륭하고 기념할 만한 것은 바로 이 1시간에서 비롯된다. 모든 시인과 영웅들은 멤논처럼 오로라의 자식이며 동틀 때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태양과 더불어 탄력 있고 힘찬 생각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영원한 아침이다. 시간이 몇 시든 남들의 태도와 일이 어떻든 상관없다. 아침은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며 내 안에서 동이 트는 시간이다. 도덕적 개혁이란 바로 잠을 쫓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토록 하루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그들이 타산에 어두운 것도 아니다. 졸음에 압도되지 않았더라면 뭔가 쓸만한 일을 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할 만큼 잠에서 깨어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효과적인 지적 활동을 할 만큼 깨어있는 것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 시적인 삶 또는 성스러운 삶에 종사하는 것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껏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기계적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깊이 잠들었을 때조차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새벽의 무한한 기대감을 품음으로써 다시 깨어나고 또 잠을 깬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고양시킬 줄 아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고무적인 것도 없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새기고 그럼으로써 어떤 대상에 아름다움을 부여할 줄 아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것을 보는 환경 자체를 조각하고 그릴 수 있는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이며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루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고의 예술인 셈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그 세세한 부분까지 가장 고결하고도 중요한 시간에 생각해 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 우리가 얻는 얼마 안 되는 지식마저 거부하거나 모두 다 써버릴 경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신탁이 명확히 알려줄 것이다. 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삶이란 그처럼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도 않았고 도저히 불가피하기 전에는 체념을 익힐 생각도 없었다. 나는 깊이 있게 살면서 인생의 모든 정수를 뽑아내고 싶었고 강인하고 엄격하게 삶으로써 삶이 아닌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었다. 숲속에 널찍하고 반들반들하게 길을 닦아 삶을 맨 안쪽까지 몰아붙인 다음 가장 비천한 상태까지 내몰아 그 삶이 정말 비천하다고 판명날 경우 삶의 모든 천박함을 있는 그대로 뽑아서 온 세상에 공표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고 그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숭고함을 알고 싶고 다음번 여행 때에는 그것에 대하여 진정한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원했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악마의 것인지 하느님의 것인지 이상하리만큼 확신하지 못하면서 다소 성급하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일이야말로 이승을 사는 인간의 주된 목적이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개미처럼 비천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우화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피그마이오스족처럼 두루미들과 다투고 있다. 그것은 실수에 실수를 더한 것, 헝겊에 헝겊을 덧댄 것일 뿐이며 우리의 최고의 미덕은 무익하고 피할 수 있는 불행이 닥칠 경우에만 발휘된다. 삶은 자잘한 일에 낭비되고 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셈을 세기 위해 10손가락 이상 쓸 일이 없다. 극단적인 경우라 해도 발가락 10개를 더하면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단순하게 살지어다.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라 2가지나 3가지로 일을 줄이라. 100만이 아니라 대여섯을 셈할 것이며 장부는 간소하게 적으라. 문명 생활이라는 이 거친 바다 한복판에는 구름과 폭풍과 유사 등 온갖 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침몰하여 바닥에 가라앉거나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를 원치 않는다면 추측 항법을 써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실상 여기서 성공하려면 탁월한 계산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화하라. 하루 3끼 식사를 할 게 아니라 필요할 때 1끼만 먹도록 하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이라. 나머지 일들 역시 같은 비율로 줄이라. 우리의 삶이란 수많은 소국들로 구성되고 끊임없이 국경이 바뀌어 결국에는 그 나라 사람들조차 현재의 국경이 어딘지 말할 수 없게 된 저 독일 연맹과 흡사하다. 국가 그 자체도 이른바 내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비대해서 다루기 힘든 조직체가 되어 그 안에 수백만 가정이나 다를 바 없이 여기저기 가구가 어질러지고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리고 계산과 적당한 목표의 부족으로 사치와 부주의한 지출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엄격한 검약, 스파르타식 간소함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생활 양식, 고양된 목표다. 국가는 지나치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국가가 통상을 하고 얼음을 수출하며 전신으로 통신을 하고 시속 30마일로 달리는 일에 대해 그것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초의 의심도 없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개코 원숭이처럼 사는 건지 아니면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침묵을 끌어내고 레일을 만들고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볼까 하고 주물럭거리기만 하면 대체 철도는 누가 까느냐고? 그리고 철도가 깔리지 않으면 어떻게 때가 왔을 때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집안에 앉아서 우리의 일에만 전념한다면 철도를 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철도를 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우리를 타고 달리는 것이다. 철도 밑에 깔린 그 침묵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 하나하나가 아일랜드인이 아니면 미국인 같은 사람인 것이다. 그 위에 레일이 놓이고 모래가 덮여 기차가 매끄럽게 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건 정말 좋은 침묵이다. 그리고 몇 년에 한 차례씩 새로운 부지에 철도가 깔리고 그 위를 기차가 달린다. 따라서 누군가가 철도 위를 달리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밑에 깔리는 불운을 맞는 셈이다. 그리고 잠을 자며 걷고 있던 누군가를 치어 잠을 깨우게 되면 갑자기 기차를 세우고는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는 듯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다. 나는 침묵을 받침대에 제대로 고정시켜두기 위해서는 5마일마다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뻤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따금씩 다시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표시니까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쫓기듯이 삶을 영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일까? 우리는 허기가 지기도 전에 벌써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때의 한 바늘이 9바늘의 수고를 덜어준다고 하면서 내일의 9바늘의 수고를 덜기 위해 오늘 1000바늘을 꿰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다. 삶을 유의처럼 여기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게 인생의 진정한 법칙과 관계를 인식하는데 어른들은 그 삶을 가치 있게 영위하지 못하면서도 경험에 의해서 요컨대 실패에 의해서 자신들이 아이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힌두교의 한 경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옛날에 한 왕자가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왕궁에서 추방되어 숲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커서도 자신이 비천한 사람들과 같은 무리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부왕의 재상 하나가 우연히 왕자를 발견하고 그의 신분을 알려주자 그는 비로소 틀린 생각을 고쳐 자신의 신분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경전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영혼도 이와 같다. 영혼 역시 그것이 속한 환경 때문에 원래의 신분을 잊고 있다가 어느 성스러운 교사에 의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브라마, 즉 지고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 뉴 잉글랜드 주민들이 이처럼 비천한 삶을 영위하는 건 역시 우리의 눈이 사물의 표면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오직 사실만을 볼 줄 아는 누군가가 있어 마을 안을 돌아다닌다면 마을의 물방아뚝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신이 본 사실을 알려준다 해도 우리는 그가 말하는 물방아뚝이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공회당이나 군청, 구치소, 상점, 집들을 보고 진정한 눈으로 응시할 경우 그것들이 무엇처럼 보일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 말하는 순간 그것들 모두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가 멀리 있다고 천체의 바깥이나 가장 먼 별의 저편, 아담 이전에 있었거나 최후의 인간 이후에나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영원에는 뭔가 참되고 숭고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이곳이다. 하느님 자신도 현재라는 순간에 완결되는 것이며 그 어느 시대에도 지금보다 더 거룩한 존재는 아닌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 흠씬 젖어들므로써만 숭고하고 고귀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우주는 끊임없이 또한 유순하게 우리의 생각에 응답해준다. 우리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언제나 우리를 위한 길은 마련돼 있다. 그렇다면
생각하면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자. 어떤 시인이나 예술가의 구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해서 후손이 완성시킬 수 없을 정도였던 적은 없었다. 자연이 그렇듯 하루를 유유하게 보내며 호두껍질이나 모기 날개가 철로 위에 떨어진다 해서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든 거르든 간에 조용히 당황하지 말도록 하자. 벗들이 찾아오든 떠나든 괴념치 말자.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울도록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하자. 무엇 때문에 녹초가 되어 물살을 휘말려야 하는가? 정오라는 여울에 자리 잡은 점심이라는 저 무서우리만큼 빠른 소용돌이에 당황해서 가라앉지 않도록 하자. 이 위험을 뚫고 나가면 안전하다.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니까. 긴장을 풀지 말고 아침에 활력을 지닌 채 율리시스처럼 돛대에 몸을 묶고 다른 쪽을 보면서 항해를 계속하라. 기저귀 목이 쉬도록 울리게 내버려 두라. 종소리가 난다 해서 뛰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일종의 음악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이제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일을 하면서 두 발을 의견, 선입견, 전통, 망상, 허상 따위의 진흙밭에 깊숙이 집어넣자. 파리와 런던, 뉴욕과 보스턴과 콩코드, 교회와 국가, 시와 철학과 종교를 통틀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그 퇴적물들 속으로. 그러다 보면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단한 바닥에 이르러 바로 여기가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그러고 나서 지지점이 생겼을 때 홍수와 서리와 불 밑에 벽이나 국가를 세울 만한 자리를, 가로등 기둥이나 측량기를 세울 만한 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자. 나일강 수위를 재기 위한 측량기가 아니라 진실을 측량하기 위한 계기를 말이다. 그리하여 후세인들이 기만과 거칠의 홍수가 얼마나 범람했던지를 알 수 있도록 말이다. 만약 당신이 똑바로 서서 사실을 대면하면 흡사 언월도라도 되듯 그 사실의 양면에 번쩍이는 햇살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예리한 날이 당신의 심장과 골수를 자르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행복하게 지상에서의 운명을 마치게 될 것이다. 삶이 됐든 죽음이 됐든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오로지 진실뿐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거라면 목구멍 안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을 테고 임종의 싸늘함도 느낄 수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면 부지런히 할 일을 하도록 하자. 시간이란 내가 낚시하는 냇물일 뿐이다. 나는 그 물을 마시지만 물을 마시는 동안 모래가 깔린 바닥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얕은지를 알게 된다. 시간의 얕은 흐름은 이내 흘러가고 만다. 그러나 영원은 그대로 남는다. 나는 좀 더 깊은 물을 마시고 싶다. 바닥에 조약돌처럼 별들이 깔린 하늘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하나조차 헤아릴 수 없다.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뭔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태어난 그날처럼 현명하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제나 뉘우치며 살고 있다. 지성이란 식칼과 같아서 사물의 비밀을 인식하고 갈라낸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두 손을 바삐 놀릴 생각이 없다. 내 머리가 곧 두 손이며 두 발인 것이다. 내 모든 최고의 기능은 머릿속에 집중돼 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머리가 짐승이 굴을 팔 때 주둥이와 앞발을 쓰는 것처럼 굴을 파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것으로서 이 언덕을 파볼 생각이다. 이곳 어딘가에 가장 풍부한 광맥이 있다. 나는 점치는 막대와 10개 떠오르는 수증기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바로 이곳에서 굴을 파기 시작할 것이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은 저자인 소로우가 살았던 1800년대 당시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또 미국에 한창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여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에 역행해서
자연 속에서 게으르고 한가하게 살았던 그의 간소한 삶이 마음속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